안녕하십니까. 노동법 개론 영상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맨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맨날 똑같은 것 같죠? 그리고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그리고 질문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저도 준비한 강의 내용을 조금씩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좀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가 되면 덜 지루할 텐데, 영상으로만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떠들고 여러분 좀 봐주세요 하니까 강의 들으시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석 체크는 제 마음이니까 한번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꼭 보내주세요. 하나도 귀찮지 않고 질문 주신 거 답변하면서 저도 또 공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설명 듣기도 어렵고 요즘에 일상생활도 많이 어려우시죠. 힘들지만 이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크게 변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이 좀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실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앞으로는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좀 아이디어를 좀 내고 있어서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방법이 있던데, 아무튼 실시간으로 좀 여러분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반기 내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서 한 번도 얼굴을 보기 어렵겠다 싶은 위기감이 들어서요. 글로라도 여러분을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방법, 소리로라도 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법 개론 5번째 시간, 근로 시간입니다. 근로 시간을 설명드리면서 수당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의 주제는 근로 시간과 가산 수당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근로 시간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하게는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냐 하면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보면 제1항, 여러분들 강의한 보시고 계시죠? 강의한 출력해서 보시거나 다른 화면에 띄워놓고 보시거나 강의안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아무래도 기억이 더 오래 갈 테니까, 그리고 제가 뭘 설명드리는지 아실 수 있으니까 강의안을 꼭 보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강의안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의안을 같이 좀 뽑아놓고, 강의안을 받기가 여의치 못하신 분은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따로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원래 약속되어 있는데 그 방법으로 강의안을 받으시고, 못 받으신 분은 연락을 저한테 꼭 주십시오. 강의안을 보시죠. 강의안에 보시면 제가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어놨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을 보면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보시면 이게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이니까 법정 근로시간이에요.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간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기준이 1주가 먼저일까요? 하루가 먼저일까요? 일단 규정은 1항의 주가 규정이 되어 있고 2항의 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어떤 걸 우선으로 할지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근로시간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이건 뒤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 근로시간으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요. 그 이내에서 일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더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이라고 정했는데, 한 주에 40시간보다 더 많게, 하루에 8시간보다 더 많게는 법률이 허용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한이고 넘어서면 안 되는 규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주 쉽게 이 업계에서 쓰시는 말 중에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법전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소정이라는 말은 정한 바 근로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노사가, 사장님과 근로자가
정한 바 근로시간. 이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해야 되죠? 법정 근로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야 돼요. 법정 근로시간의 테두리보다 낮은 범위 내에서 노사가 정하는 시간인데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좀 그 폭이 좁게 좀 이렇게 꽉 맞게 규정이 돼 있어요. 다른 나라들 보면 주 48시간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서 노사가 합의해서 38시간으로 정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0시간까지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 상한에 거의 맞추고 있죠. 이 소정 근로시간은 이 소정 근로시간을 토대로 그 시간급 임금을 곱하면 1급이 나오고 그것을 월로 곱하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2를 곱하고 한 달의 일수를 곱하다 보면 2월 달은 28일까지 있는 해가 많고요. 어쩌다 29일 있는 해가 있죠. 그리고 3월 달은 31일, 4월 달은 30일 이렇게 매달 28일에서 31일까지 날수가 달라요. 그렇게 되면 매달 소정 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되고 매달 소정 근로시간이 달라지면 매달 월급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근로자들의 일상생활을 안정시키려면 월급을 균일하게 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지출 계획도 세우고 그에 맞춰서 이렇게 소비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정 근로시간을 평균을 내기로 했어요. 평균을 내는 방법은 요 강의 안에 보시면 제가 적어놨는데요.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거기다가 통상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더해요. 그럼 48이 되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에 8시간을 더하면 이게 한 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 수인데 이 한 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 수를 1년이 몇 주인지를 계산해서 거기다 곱하는 거예요. 1년이 몇 주죠? 52주예요. 그래서 40 더하기 8 그것을 괄호로 묶고 1년이 52주니까 52를 곱했는데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런데 7 곱하기 52를 하면 365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364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가 모자라니까 하루를 더해주는 거예요. 하루가 유급인 하루인지 무급인 하루인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다가 유급이라고 쳐서 그냥 하루를 더해줘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묶어서 이게 1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잖아요. 전체를 묶어서 12로 나눕니다. 그러면 208.66666666이 나와요. 208.6666 밑으로 끝나지 않는 무한 소수가 나오는데 0.6666을 반올림해서 209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요. 한 달 소정 근로 시간 수는 209시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죠. 여기에는 일주일을 개근하고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근로 시간을 계산한 거고요. 이건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급, 토요일 무급, 주휴일 유급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제가 방금 토요일 무급이라고 말했죠. 말을 이렇게 가끔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만약 여러분 회사가 토요일이 유급 휴일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사규에 아니면 단체 협약에 그런 회사가 있으면 40 더하기 토요일 유급 더하기 주휴일 유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묶어서 곱하기 52 다시 묶어서 더하기 1 그걸 다 대괄호로 묶어서 나누기 12 하면은 243 얼추 243이 소수점 포함해서 나오죠. 그래서 토요일이 유급 휴일인 회사는 월 소정 근로시간 수가 243시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게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주의 실 근로시간 한도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재작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고 있어서 지금 사회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우리나라도 드디어 시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라니 이건 너무 긴 거 아니냐 OECD 평균보다 높다 이런 논쟁도 있고 앞으로 이걸 더 줄여야 된다 이렇게 52일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 52가 되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주 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죠? 노사가 합의하거나 여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연장 근로를 주당 12시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 52시간이 된 것이지 원래는 옛날부터 2004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주 40시간제 국가였었죠. 형식적으로는 주 40시간제, 실제로는 주 68시간제 국가였었어요. 왜 68시간이냐면요. 토요일이 휴일인 것을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소정 근로일 왜냐하면 그래서 소정은 노사가 합의한 거잖아요.
노사가 합의해서 일하기로 근로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이에요. 근데 주 40시간제가 되면서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월, 화, 수, 목, 금 5일이라면 5, 8, 40 해서 주 40시간 하는데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토요일은 원래는 일을 해야 되는 날인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남지 않아서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소정근로일이지만 더 이상 일할 시간이 남지 않아서 일을 안 하는, 그래서 휴일 비슷하게 된 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휴무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은 그래서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지침을 보면 무급 휴무일인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고 있죠.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토요일이 유급 휴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휴일은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날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40 더하기 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더하면 52시간이죠. 토요일에 유급휴일이니까 휴일근로 8시간, 60시간이 되고요. 일요일에 휴일근로 8시간, 합해서 68시간. 근로기준법이 허용되고 있는 한 사람이 한 주에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수는 68시간이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강의 안에 적어놨는데 한 주의 개념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이렇게 그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제7호에 규정이 되면서 이 내용이 들어오면서 이제 휴일까지, 토요일이 휴일이든 아니든 토요일 포함하고 주휴일이 휴일이든 아니든 이날을 포함해서 전체를 한 주로 봐서 연장근로는 무조건 12시간을 그날까지 다 합하면서 12시간 연장근로 이상을 연장근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40 더하기 12 더하기 8 더하기 8 이렇게 일을 하던 것이 8 더하기 8이 없어지고, 왜냐하면 이게 연장근로를 계산하는 소정근로일에 포함이 안 되는 그 별도의 근로계약 이외의 시간이다라고 해서 허용을 해왔던 건데 이제 그런 개념을 다 없애버리고 한 주에 일을 하는 모든 근로시간은 40시간 더하기 12시간 한도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근로기준법의 태도가 바뀌면서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으로 바뀐 거죠. 이게 지금 순차 적용이 되고 있어서 회사 규모별로 지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3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60시간까지 예외로 특별근로시간이 허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대기시간을 적어놨는데 근로기준법 50조 제3항에 있어요. 보시면 제1항 및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시간은 원래 근로시간이고 나는 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일의 종류와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특별한 일을 안 하고 보내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흔하게 예로 드는 직종이 운전기사 업무예요. 운전기사 업무는 운행이 있을 때는 운행을 하지만 회사 사정이나 다른 이유로 해서 운행이 없는 시간에는 출근을 했지만 운행은 안 하고 기사 대기실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은 일을 안 하고 있는 대기 시간이 되는 거죠. 이게 과거 2012년 이전에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야라고 보는 회사도 있었고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이야라고 보는 회사도 있고 회사마다 달랐고요. 이 대기 시간을 두고 분쟁도 많았죠. 그래서 행정에서도 여러 개 나오고 했는데 이게 2012년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이야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분들 기사 대기실에 앉아 계실 때, 운전기사실에 앉아 계시는 시간도 다 근로시간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화물차를 운전하시거나 회사 관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업무 시간에만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임원 운전기사이신 분들은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생긴 건 모두들 잘 아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임원 운전기사분들은 아침에 임원 집까지 출근을 하시잖아요. 임원이 임원 차를 타고 회사에 온다는 걸 가정을 하면 임원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더 일찍 나와서 그 임원 집 앞에 차를 대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타면 다시 출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로 오죠. 그런데 보통 회사들 보면 임원들이 되게 빨리 출근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으로 사원들이 출근하는 것보다 한 두세 시간 더 빨리 기사님들은 출근을 하시죠. 퇴근은요, 임원이 퇴근한 다음에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두세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발생을 해요. 매일 3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하면
월화수목금 5일이니까 15시간의 연장근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연장근로 한도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한 주에 12시간이에요. 그러면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서게 되고 사용자가 처벌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면 낮에 임원 운전기사분들이 운행을 안 하는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야 라고 해서 빼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왔는데 낮에 대기하는 시간도 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보게 되면 모든 시간이 다 근로시간이고 연장 근로시간도 몽땅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유지법 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전기사 제도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생기죠. 비슷한 문제가 그 아파트 경비실에서도 생깁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도 대기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낮에는 굉장히 바쁘시죠. 밤에도 굉장히 바쁘신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화단도 보시고 이게 업무를 이제 제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태까지는 분리수거 업무부터 택배수거 업무까지 택배를 받아주고 반송하고 이런 것까지 해주셨는데 새벽 2시 정도가 넘어가면 택배도 오지 않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차도 많지 않아서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관리사무소들이 2시에서 5시 정도 그 정도까지는 대기 시간으로 보거나 휴게 시간으로 보는 관행이 있었어요. 근데 2시에서 5시까지를 그동안 대기 시간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대기 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거죠. 최근에는 휴게 시간으로 보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들이 있는데 휴게 시간으로 온전히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 제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럼 휴게 시간으로 보면 이분들이 그 차단공을 올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그때 그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미뤄둘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수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일을 해야만 한다면 그 시간은 휴게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럼 본질상 대기 시간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게 대기 시간인지 휴게 시간인지의 논쟁이 어떻게든지 결론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휴게 시간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내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 관리사무소들이 그 수의실, 경비실, 경비원님들하고 좀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되겠죠. 추가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시간이 온전한 휴게 시간이 되도록 보장을 하거나 이런 하여튼 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현실에서는 휴게 시간 문제를 근로기준법에 정확하게 부합하게 운용하지 않고 그냥 약간 묵인하면서 불법을 묵인하면서 그냥 가는 관행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조금 더 분명하게 해가지고 분쟁이 생기지 않게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조만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시면 제53조 연장근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53조 제1항입니다. 한 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근로자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장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건데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상정하고 조항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연장 근로라고 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노사 간에 합의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소정 근로시간과 법정 근로시간이 같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소정 근로시간과 법정 근로시간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소정 근로시간은 주 38시간, 근데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렇게 돼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요즘에 뭐 다들 재택근로 많이 하셔서 출근 개념이 없어지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 회사들 보면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가정의 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두 시간 일찍 퇴근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가령 금요일을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2시간 일찍 퇴근을 하는 회사가 있다면 월화수목 8시간씩 일하면 48, 32 되죠. 그런데 금요일에 6시간만 일을 하니까 38시간을 일을 하는 거예요. 법정 근로시간보다 2시간 작고요. 소정 근로시간은 38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금요일에 퇴근하려고 했는데 바쁜 일이 생겨서 1시간 더 연장 근로를 했어요. 그러면 소정 근로시간을 넘어섰으니까 연장 근로라고 봐야 되는데 법정 근로시간 이내인 연장 근로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래에 적어놓은 법내 초과 근로가 되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소정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초과 근로라는 거죠. 법내 초과 근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일을 한 만큼 임금이 주어져야 돼요. 시간급이 주어져야 되는데 뒤에서 또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가산 할증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법내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라는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 내에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가산을 할 수는 있지만 가산을 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래서 회사가 법내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일을 한 만큼은 주지만 가산은 50% 가산은 안 해줄 거야 라고 한다면 그 50% 가산을 안 하는 부분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산율이 붙는 것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율이 붙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간 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시간을 야간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6시부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이기 때문에 해가 떴느냐 졌느냐는 가리지 않아요. 해가 떴건 졌건 밤 10시부터는 우리나라는 대개 밤 10시면 해가 졌겠네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 근로예요.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연장 근로이지만 야간 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휴일 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일 근로를 따로 얘기했는데 요즘엔 휴일 근로도 그냥 연장 근로 개념에 포함시켜서 보고 있잖아요. 휴일에 일하는 연장 근로, 주중에 연장 근로, 그리고 밤에 야간 근로는 다 할증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연장 근로를 하다 보니까 야간 근로가 됐을 때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가 겹쳐 있을 때는 50%가 중복 가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 근로로서 밤 10시가 넘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100%의 가산임금을 받게 됩니다. 연장 근로를 하려고 하는데 한 주에 12시간 연장 근로를 했더니 그걸로 다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12시간이 넘었으니까 공장문 닫고 다 퇴근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정이 우리 사회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를 예정해서 적어놓은 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의 특별 연장 근로입니다. 제가 3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자꾸 조문을 읽는데요. 조문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같이 노동법 개론 공부하면서 중요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문은 한 번씩은 읽어보는 게 좋으니까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으셔야 돼요. 근로자의 동의,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특별연장 근로를 하는 그 근로자를 말하는 거죠.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 주 40시간과 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해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태가 급박한 경우는요. 불이 난 경우, 아니면 지진이 나서 공장이 무너진 경우, 아니면 인근 지역에 불이 나서 옮겨붙게 생긴 경우, 여러 가지예요. 자연재해나 아니면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공장을 긴급하게 구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사후에 받아도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가를 미리 받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인가를 받으면 주 12시간이 넘어섰다 하더라도 특별 연장 근로를 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나중에 보니까 특별 연장 근로를 할 필요가 없었어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 연장 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가 중복이 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모두의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 근로라고 계산이 되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이게 소정 근로일이냐 아니냐의 논쟁이에요. 이게 굉장히 법리적인 논쟁이고 실질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셔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우리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휴일 근로라고 해서 따로 명시하지 않고 휴일 근로도 다 연장 근로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근로기준법 제2조 7호 정의 규정에서 일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라는 말이 그 뜻이고요. 그래서 모든 휴일에 하는 근로도 주 연장 근로 한도 12시간 이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소정 근로일은 월에서 금 또는 월에서 토, 연장 근로는 월에서 일까지 할 수 있는 게 연장 근로고 연장 근로 한도는 12시간. 연장 근로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장 근로 한도는 일주 12시간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연장 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줘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 제가 복잡한 표를 하나 그려놨죠. 이 칸수가 무려
25칸이에요. 5, 5, 25 이 칸인데요. 요게 우리나라 노동법에 있는 노동관계법에 있는 근로시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먼저 남성 근로자 여기 옆으로 쭉 가로로 보시죠. 남성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 41일 8시간, 연장 근로는 주 12시간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남성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대상자인 경우에는 연장 근로를 시키려면 당사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야간 근로는 제한이 없어요. 휴일 근로는 노사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내 근로도 제한이 없어요. 갱내 근로는 요즘 많지 않은데 아직 우리나라에 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을 캐시는 일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탄광이 전국에 그래도 산재해 있는데 과거만큼 탄광이 많지는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갱내 근로 그럼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하에서 무언가 자원을 캐내는 업무를 하시는 업무가 갱내 근로고요. 여기에는 캐는 업무 이외에 갱을 보강하는 업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갱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가 갱내 근로예요. 근데 보통 보시면 발파 작업을 하시는 분은 따로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캐시는 분들이 보강해서 요 터널도 쌓아 나가면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 갱내 근로는 남성 근로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할 수가 있어요. 이 밑에 여성 근로자를 보시면 여성 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 여기까지 똑같고 연장 근로도 일주 12시간인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대상자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어야 시킬 수 있어요. 제가 왜 여기서 당사자의 명시적인 청구를 이야기하냐면 앞에서 제가 조문을 읽으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연장 근로는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합의와 명시적인 청구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합의와 동의와 명시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여성 근로자는 야간 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보시면 제한 없음 돼 있지만 이 제한 없음은 합의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게 합의는 뭐고 동의는 뭘까요? 휴일 근로는 이 역시 여성 근로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돼요. 갱내 근로는요. 여성 근로자는 갱내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예외가 있냐면 이 여성 근로자가 의료인인 경우 아니면 이 여성이 취재나 보도를 위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냥 기자나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같은 경우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갱내에 출입을 할 수 있지만 갱내에 탄을 캐는 작업이나 철광석을 캐는 작업을 하신다든가 발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성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차별적이죠. 하지만 이게 과거에 이 근로기준법이 53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53년도에 우리 근로기준법을 만드시던 분들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할 만큼 가부장적인 인식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었고요. 이때 여성을 바라보는 입법자들의 시각은 우리나라의 2세들을 건강하게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후견인적 지위, 네, 그렇죠. 국가는 후견인적 지위에서 여성을 보호하여야 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갱내 작업을 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을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럼 이때 보시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 40시간이 8시간은 똑같아요. 법정 근로 시간은. 그런데 연장 근로가 금지돼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 근로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연장 근로 수당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연장 근로를 안 하는데 연장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뭐가 있을까요? 고정 OT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포괄임금제 앞에서 설명드리면서 포괄임금제 설명 들으셨나요? 들으셨죠? 이 영상 돌려보시면 또 나와요. 근데 포괄임금제를 임금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렸는데 포괄임금제 설명드리면서 고정 OT 제도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고정 OT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고정 OT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정 OT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회사에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고정 OT 수당을 받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야간 근로가 허용된다고 하고 있죠. 야간 근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에 인가가 있어야 하고요. 그 밑에 빨간 글씨를 보시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연장 근로는 할 수 없는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연장 근로는 할 수 없는데 야간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연장 근로는 못하는데 야간 근로는 할 수 있대요. 이것은 교대제 근로를 염두에 둔 제도입니다. 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소정 근로 시간이 밤에 배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정 근로 시간을 넘어서는 연장 근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소정 근로 시간이 야간에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 야간 근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명시적인 청구, 합의, 동의 이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하신 분들이 연장 근로를 하려면 당사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명시적인 청구도 넓은 뜻에서 보면 동의에 포함되거든요. 명시적인 청구의 주체는 근로자예요. 제가 하나하나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장님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근로자 보고 오늘 1시간 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이러고 그냥 일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면 보통 합의가 있었다라고 그냥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사장님이 오늘 연장 근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하면 네 좋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동의라고 우리는 간주를 하죠. 이런 경우는 동의고요. 명시적인 청구는요. 사장님은 가만히 있어요. 연장 근로를 하면 좋겠지만 사장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성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상태인 그 근로자가 저 연장 근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하겠다. 야간 근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청구를 해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 청구를 받아들여서 네 야간 근로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게 명시적인 청구예요. 이게 행정해석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몇 개의 행정해석을 보면 명시적인 청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야간 근로를 먼저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실무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는 있죠.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당사자의 동의는 사장님이 먼저 물어봐서 합의가 되는 것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명시적인 청구는요. 그 야간 근로죠. 야간 근로를 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먼저 청구하는 것을 명시적인 청구라고 봐요. 그러니까 야간 근로를 해야 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사장님이 먼저 야간 근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교대조 야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상당히 형식적이긴 하지만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일 근로도 또한 똑같아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야간 근로를 하는 요건과 휴일 근로를 하는 요건이 똑같습니다. 객내 근로는 전혀 안 되죠. 산후 1년 이내인 자, 그 밑에 줄에 나와 있죠. 산후 1년 이내인 자는 아기를 낳은 이후에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주 40시간 일 8시간 똑같고요. 그런데 연장 근로는 일주간에 6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고 하루에 2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하면 안 되고요. 1년에 150시간을 넘는 총 연장 근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넘으면 안 된다는.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가 가능하지만 동의 요건이 좀 달라져 있죠. 임신 중인 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 요건이었었는데 산후 1년 이내인 근로자는 당사자의 동의 요건으로 요건이 좀 완화되어 있어요. 객내 근로는 안 되고요. 여기까지 임신 중인 근로자와 산후 1년 이내인 근로자를 합해서 임산부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 관련 법규에서 임산부라고 나와 있으면 그 임산부는 꼭 뱃속에 아기가 있는 근로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뱃속에 아기가 있는 근로자 더하기 아기를 낳고 1년이 안 된 근로자를 합해서 임산부라고 말을 합니다. 맨 아랫줄에 18세 미만자, 연소자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어요. 한 주에 35시간, 1일 7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고요. 연장 근로는 한 주에 5시간, 1일 1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 제한은 산후 1년 이내인 여성 근로자와 같은 요건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객내 근로는 남녀 불문하고 연소자는 객내 근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해 위험 작업은 용광로, 유해한 화학물질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그 업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해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남녀 불문하고 하루 6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고요. 한 주에 34시간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원인 근로자가 있거든요. 선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근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선원법은 근기법에 따라서 보통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노동관계법에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표는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 때 시간이 그래도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다른 교재를 공부하시다가 이거랑 똑같은 표 보시면 아 이거 이준이가 만든 걸 베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요 표가 보이더라고요. 강의안을 제가 막 돌린 것도 아닌데 그래도 가끔 다른 교재들이나 다른 강의안에 요로 제가 만든 표가 이렇게 물론 제가 만들었다고 써있진 않지만 인용된 걸 보면 그래도 조금은 뿌듯해요. 근데 하여튼 그 바람직하진 않으니까 저한테 신고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장근로 제한이라든가 휴일근로 연장근로 중복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 68에서 주 52로 줄어드는 문제죠. 이게 일거에 다 적용했을 때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연장근로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하게 되는 문제 이런 게 생길 때 아니면 수당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 한 명이 일주일에 몇 시간은 일을 할 걸 생각을 하고 사업을 조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자 한 명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적법하게 일주일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68에서 52로 줄어들게 되면 그 남는 일, 소화하지 못한 일을 새로 근로자를 충당하거나 아니면 일을 줄이거나 해서라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걸 맞춰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강의안에 언제 어느 단계로 적용한다라고 적어놨어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로자 이 한시적인 특별 연장 근로를 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대한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뒤에 근로시간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재량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런 거 말씀드릴 때 계속 근로자 대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표를 이야기할 때 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산후 1년 이내인 여성 근로자의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도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된다고 빨간 글씨로 제가 강의안에 써놨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가 뭐냐? 이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조항의 근로기준법 제24조죠. 보면 근로자 대표가 무엇인지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 대표라고 합니다.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어서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노동조합이 없다든가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지를 어떻게 알 거냐 이런 것들이 전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냥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가 뭐냐 도대체 이런 논란이 있고요. 근로자 대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문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최근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대화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근로자 대표를 최소한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근로자 대표의 권한이 무엇인지, 근로자 대표의 권한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정도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맞겠죠. 근로자 대표가 해야 돼 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 대표가 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명백한 입법상의 불비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은 없는데 근로자 대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는 그냥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근로자 뭐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위원장이 제가 할게요 그러면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더 흔한 경우는 근로자위원, 노사협의회법상 근로자위원인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근로자 30명이 안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로자위원이 없거든요. 그럼 그냥 총무팀 직원, 뭐 격리 직원 이런 분들이 그냥 제가 근로자 대표 할게요 하고 그냥 사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먹구구죠. 이 근로자 대표와 관련된 우리 노동법상 규정을 제 생각에는 근로기준법의 좀 선출 절차와 권한 범위, 권한의 유지 기간 정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를 하고 이것들을 타법에 다른 법률에도 근로자 대표라는 말은 나오지만 그게 뭔지 명시가 안 되는 법률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절차를 준용하도록 해서 최소한의 명확성을 좀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로자 대표는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대표가 되고요.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한시적인 특별 현장 근로를 설명하면서 근로자 대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55조 근기법 55조 제1항에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건 주휴 규정이고요. 그 뒤에 보시면 2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2018년 2월 28일 개정법에 입법이 된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없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이 법률은 지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시점이 2020년 4월이거든요. 지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기 시작할 건데요. 이 규정의 내용은 그동안은 아주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법정 유급 휴일은 근로자의 날만 있었다라는 게 관용어처럼 쓰였었어요.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55조 2항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근로자의 날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죠. 관공서의 휴일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모든 날들이 근로자들이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 날이 됐어요. 그 중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일요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관공서 분들은 주휴일이 일요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일반 근로자들은 일요일이 아닌 주휴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은 준용하지 않아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일요일은 준용하지 않고 대신 55조 1항에 주휴일 규정이 있고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보면 또 하나 특이한 게 임기 만료로 인해서 임기가 만료돼서 대상자들의 임기가 만료돼서 선거를 하는 경우에 그 선거일은 유급 공휴일로 보도록 돼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임기 만료로 선거하는 거잖아요. 지자체의원 선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선거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준용이 되면서 시행령에서 준용이 되면서 그 날도 공휴일이 됐어요. 지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시행되는 선거일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 공휴일로 보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선거일은 유급 공휴일이 되겠고요. 후년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임기 만료로 인해서 선거로 재선출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은 유급 공휴일로 명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유급 공휴일 이야기고요. 연소자인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한도는 아까 강의 안에 제가 따로 적어놓긴 했지만 앞에 보신 표에 나와 있으니까 7시간, 35시간, 일주 6시간 뭐 이런 것들 시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나와 있는데 좀 길지만 각 호를 보시죠. 보시면 운송업이 주로 허용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랑 보건업에서는 우리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시간 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를 넘어서 연장 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고요. 요건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여러분들 흔히 타시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 노선버스는 특례에서 제외가 돼가지고요. 연장 근로 한도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연장 근로 한도를 넘어설 수 있고 특례업종이 되면은 그리고 휴게 시간을 변경해서 줄 수 있고 휴게 시간을 안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휴게 시간을 우리는 보통 우리 근로기준법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을 일하는 시간 중간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휴게 시간의 배치를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까지 특례업종에 소속되어 있던 보관, 창고, 오폐수 처리 이런 여러 가지 업종들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 특례업종의 종래에 해당되던 업종에서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 한도 제한을 안 받고 연장근로를 길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정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은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특례업종
특례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은 최소 연속 휴식 시간제라는 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11시간을 부여했는데 최소 연속 휴식 시간제는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업무를 안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퇴근 시간부터 그 다음 출근 시간까지는 적어도 11시간을 떼어놓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최소 연속 휴식 시간제 논의예요. 이 최소 연속 휴식 시간제를 특례업종, 연장 근로에 대한 특례업종에만 적용하지 말고 일반 업종까지 확대하자라는 논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왜 11시간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11시간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유럽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11시간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 해외 입법례를 따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싶고요. 이 연장 근로를 굉장히 길게 한 특례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32시간을 쉬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있긴 있었지만 입법은 11시간으로 됐습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죠. 강의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로로 긴 표는 2018년 2월 18일에 개정된 법률이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게 어떤 스케줄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확장 적용되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그려놓은 건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적용이 되겠구나라고 확인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휴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게 시간은 제가 앞에서 잠깐 지나가듯 말씀드렸는데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쓰여 있고요. 2항에는 휴게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게 시간에 운동을 해도 되고요. 노동조합 활동을 해도 되고 취미 생활을 해도 되고 잠깐 짬을 내서 학원에 다녀온다든가 외출을 한다든가 집에 갔다 온다든가 주민센터에 다녀온다든가 카페에 갔다 온다든가 다 가능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괜찮은데요. 다만 휴게 시간에 너무 격한 운동을 해서 휴게 시간이 끝난 다음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든가 아니면 너무 멀리 나가서 휴게 시간이 끝나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 시간에 돌아올 수 없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격한 운동이라든가 과도한 작업, 너무 먼 거리로의 이동 같은 것들은 사용자가 규정을 통해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너무 바빠서 못 쉬었어요. 일을 시작해서 4시간 일을 해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못 쉬고 그냥 쭉 8시간을 채워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불법이에요. 그럼 8시간을 일을 했으니까 휴게 시간 줘야 되는데 1시간 쉬고 퇴근하세요 될까요? 8시간 동안 휴게 시간 없이 쭉 일을 하고 퇴근하려는데 사장님이 우리 보고 1시간 쉬고 퇴근하세요. 군기법 지켜야 되니까 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요. 8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되거든요. 근로시간이 끝난 다음에 8시간이 1시간의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주지 않고 다 끝나고 8시간이 지난 다음에 8시간 다 채운 다음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불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해서 불법이 치유되지 않아요. 휴게 시간은 항상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 그 근로자인 학원 강사 선생님께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었어요. 이 휴게 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 이 선생님은 너무 짧았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휴게 시간 부여로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행정해석은 4시간에 40분의 휴게 시간을 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비록 짧은 시간이 연속 띄엄띄엄 주어졌다 하더라도 휴게 시간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뭐 2분씩, 3분씩 이건 안 되겠죠. 행정해석 내용을 좀 찾아서 보시면요. 그 10분 동안에 1층에 있는 편의점에도 다녀오고 가까운 주민센터도 다녀오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행정에서는 본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서울 남부지판 2011 가합 17312 사례하고요. 그 뒤에 보시면 대법원 2019 4월 11일에 나온 2018도 40515 사건을 강의안에 제가 둘 다 적어놨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 번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앞에 서울 남부지판 사례는 노선버스 기사였었어요. 노선버스 운전기사 선생님이었고 뒤에 대법원은 노선버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셔틀버스도 하시고 시외버스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차이점은 그것이고요. 공통점은 정해진 일정한 휴게 시간은 없고 회차지나 주차장 같은 데서 쉬셨다고 해요. 노선버스를 기준으로 보면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회차지에까지 가서 거기 잠깐 기다리는데 잠깐 기다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배차 담당 직원이 출발하세요 하고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대요. 그 이유가 배차 간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차가 많이 막힐 때는 좀 오래 기다리고 차가 안 막힐 때는 바로바로 출발하는데 그 중간에 회차 지점에서 기사님들이 하시는 일은 차 한번 둘러보고 타이어 한번 이렇게 발로 차보고 이렇게 둘러보시잖아요. 그리고 차 내에 쓰레기 줍고 의자 같은 거 제대로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기름이 채워져 있나 보고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신대요. 운전석 의자나 아니면 그 승객이 앉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휴대전화가 오면 출발해야 되는데 기사님들 말씀은 출발하라고 연락 오면 내가 바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대기 시간인 거고 내가 10분을 쉴지 15분을 쉴지 20분을 쉴지 알 수 없어서 잠깐 담배 피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말고는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다. 휴게 시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측은요, 휴게 시간을 준 거야. 앉아서 쉬고 깜빡 졸기도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서울 남부집밤 사건에서는 이 정도 했으면 뭐 10분, 15분 됐고, 이렇게 그 노선의 길이를 고려했을 경우에 4시간에 30분 정도는 충분히 쉰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뒤에 대법원 사건은 이게 산재 사건이에요. 이분이 심근경색이 걸리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 있느냐의 다툼이 아니라 휴게 시간 없이 이렇게 과로해서 일을 한 것이 산재 발생의 원인이 됐느냐까지 같이 따진 사건이었었는데 여기에서는 유사하게 주어진 휴게 시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휴게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비록 차이가 있는 건 맞죠. 차이가 있는 건 맞지만 이 대법원 판결이 이제 리딩 케이스가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은 대법원 판결이 없었기 때문에 남부지판 판결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운전기사에게 휴게 시간을 사실상 휴게 시간이 아니라 남는 짜투리 시간을 쉬도록 한 것은 휴게 시간 부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전기사분들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휴게 시간을 주도록 그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아는 분께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직은 그냥 이렇게 하고들 계신 것 같은데 점점점 운전기사분들에 대해서도 정해진 휴게 시간을 주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일반 기업체들에서도요. 일반 기업체들은 점심시간을 명시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던 회사들도 몇 시부터 몇 시는 휴게 시간 이렇게 명시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요즘에는 오히려 휴게 시간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명시하지 않고 대충 운영하는 회사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는데 점점 더 빈틈없이 이렇게 잘 메꿔져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근로시간 운영과 관련된 문제였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특별한 유연근무 시간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유연근무 시간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변형근로시간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저는 유연한 근무시간제라고 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좀 취사선택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운용하는 모습은 이렇지만 이걸 묶어서 어떤 말로 표현할 것인가는 이해하시는 분의 세계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연한 근무시간제에서 첫 번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우리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규정이 길어요. 51조 제1항도 길고 그 뒤 규정도 길고 이게 긴데 이거는 강의가 끝나고 한번 요 조문을 강의 안에 있는 조문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제 설명을 듣고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연장 근로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좀 그렇죠? 좀 야박하기는 한데 연장 근로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게 되는 사정은 어떠냐면요. 과거에 옛날에요. 주 44시간제가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2004년 이전이었는데 그때는 토요일에 어떻게 일을 했냐면요.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했어요. 월, 화, 수, 목, 금은 저녁 때까지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일을 해서 근로자들이 토요일을 되게 설레하고 기다리고 그랬죠. 오전에 금방 하고 오후에 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영업사원이 토요일에 어떻게 일을 했냐면요. 자기가 영업을 나가야 되는 그 거래처가 그
6시간까지, 토요일에도 6시까지 일을 하는 거래처에 계속 나갔는데 이 거래처에 매주 나가는 게 아니라 격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배정되어 있는 그 거래처에 격주로 나가서 이게 영업 활동을 했었는데 오전에는 출근을 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주 홀수 찻주 토요일 오전에 출근해서 영업을 안 나가니까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고서 쓸 일도 없고 뭐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죠. 앉아서 쉬다가 퇴근했어요. 두 번째 짝수 찻주 토요일에 어떻게 했냐면 그 출근하자마자 가방을 싸갖고 영업을 나갔어요. 영업을 오후 6시까지 꽉 채워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서 오후분 4시간을 연장근로 수당을 받은 거예요. 사장님이 보시기에 아니 한 주 토요일은 나와서 오전 내내 놀고 오전 내내 놀았지만 사무실에 나와 있었으니까 월급은 줘야 되고 근데 두 번째 주 토요일에는 오후까지 일을 한다고 연장근로 수당을 받고 이게 약간 억울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거 평균해서 한 주는 토요일 나오지 말고 한 주는 토요일에 8시간 일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한 때에만 돈을 주면 연장근로 수당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그냥 영업을 하지 않는 한 주는 완전히 빼버리고 그 다음 찻주 격주로 한 주 토요일을 소정근로 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버리면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는 게 4시간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영업사원한테나 회사한테나 공평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특히 제약회사 영업직들 경우에 그런 경우가 2004년 이전에 꽤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제약회사에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많이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이게 16, 17년 전 얘기예요. 어쨌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런 취지로 평균을 하면 주 40시간이 넘어가지 않는데 격주라든가 아니면 불규칙하게 연장 근로를 하게 되는 날이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 적응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게 탄력적 근로시간제고요. 이 단위기간, 평균하는 단위기간을 2주로 볼 것인가 3개월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를 평균해서 한 주에 40시간이 넘어가지 않으면 연장 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고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을 평균해서 한 주당 40시간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정하는 것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예요. 다만 우리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지는 두 번째 강의에서 들으셨죠? 그 기재사항에 보면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업시간은 일을 시작하는 시간, 종업시간 일을 마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하든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하든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명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2주를 평균해서 주 40시간이 안 넘어서는데 그런데 매일매일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고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고 월요일에는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화요일에는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그렇게 2주를 하니까 평균해서 40시간이 안 나와라는 걸 취업규칙에 명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요건 아니 시행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행요건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게 2주 단위는 또 계산이 편리하지만 3개월 단위는 일일이 다 적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2주 단위든 3개월 단위든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서 도입을 하도록 하고 있고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안 하던 회사에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게 취업규칙의 아니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일까요? 아닐까요?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거죠. 연장근로수당을 주던 데서 안 주는 걸로 바뀌니까. 우리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서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 청취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걸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불이익 변경 절차를 밟거든요.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고 있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 대표의 서면 동의랑 거의 비슷한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든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든 도입 요건은 비슷하게 어려워요. 시행 요건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해달라는 요구가 그 일각에서 있고요.
기간도 2주 3개월 일일이 동의하고 하기가 너무 짧아. 좀 길게 해줘라는 논의가 있어서 2019년도에 당정, 여야 당정이 6개월까지 늘리는 거에 합의를 했어요.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늘리는 게 다른 나라 추세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6개월에 합의를 했는데 입법이 되지 않은 채로 국회 임기가 끝났죠. 이게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단위, 3개월 단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한도 같은 걸 제가 적어놨는데 보시죠.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일일 한도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주 한도가 4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일 한도가 가능을 하고요. 특정한 한 주에 60시간을 넘어설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하루에 12시간 이내로만 할 수 있고요. 일주 한도 52시간, 특정주 한도 64시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정리하시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된 51조 조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로 양 제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하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일부분만 하고 있고요. 그 일부분이란 얘기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본래의 의미는 근로시간을 내가 근로자가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근로시간을 그러니까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할지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할지를 선택만 하면 되고요. 1개월 이내의 정상기간을 정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 돼요. 노사가 합의해서 1개월에 우리 50시간 일하자라고 했으면 40시간은 통상근로, 10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는 거죠. 우리 한 달을 평균해서 1개월 이내에 40시간을 일을 하자 그랬으면 40시간 통상근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시간을 어떻게 일을 할지는 근로자가 정하는 거죠. 어떻게 일을 할지는 근로자가 정하도록 노사가 합의하는 거예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요건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정하면 근로자가 마음껏 이걸 정해서 나는 월요일에는 오후 1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해야지. 나는 화요일에는 새벽 5시에 나와서 밤 10시에 나가야지. 뭐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은 40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합의한 대로 내가 스케줄을 정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아기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다든가 아기를 학교에 데려다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내가 병간호를 해야 돼서 간호를 한다든가 부모님을 요양센터에 모셔다 드린다든가 이런 일들을 좀 너끈하게 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가정을 돌보면서도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도 회사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근로시간 제도가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는 회사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만나서 회의도 해야 되고 사업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일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진척 사항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완벽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다 보면 서로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이렇게까지는 운용하지 못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일부를 아까 활용하고 있다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자율출퇴근제 정도만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많은 회사들이 자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라고 말을 하지만 특히 시차출퇴근제도가 그런 거죠. 출근 시간이 정해지면 퇴근 시간은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는 9시에서 6시까지 중간 1시간 휴게 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10시에 출근할게요 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회사에서 그럼 7시 퇴근이네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시차 출퇴근 제도를 운용하면서 이것을 자율 출퇴근 제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아주 예외적으로 몇몇 회사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우리 근기법이 애초 예정했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모습은 시차 출퇴근제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조문을 한번 보시죠. 근로기준법 제52조인데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별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율출퇴근제를 또는 시차출퇴근제를 아니면 완벽하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는 회사에 만약 여러분 다니신다면 이런 거 결정해서 해보셨나요? 근로자별로 신청하고 근로자별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운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우리 근로기준법이 그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서 전체, 회사 전체가 누구는 딱 정해져 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는 9시 출근, 누구는 10시 출근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서
시행하는 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라서 개별 근로자별로 자기의 출퇴근 시간을 신청하거나 또는 형제 대표와 합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특수 문제를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다른 것들보다는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하고 15세 미만자들은 원래 취업을 시킬 수가 없지만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일을 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연소자들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든 유연근무시간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때에는 회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어 타임이라는 거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출퇴근하는데 적어도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모두 다 사무실에 모여 있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그 시간에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코어 타임제를 정해놓고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략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재량근로시간제가 있어요. 재량근로시간제는 5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58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먼저 조문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조문 앞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가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 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업무인 경우에 적용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었던 반면에 이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업무로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업무 중심이에요. 업무 중심이란 건 무슨 뜻이죠? 그 업무를 운용하는 부서 단위로 재량근로시간제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시행령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연구, 출판, 개발, 분석, 방송 프로그램, 영화 제작 같이 창의적인 업무들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기획 업무를 하는 분들의 업무도 창의적이다라고 해서 기획 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획 업무에 대해서는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가령 내가 연구개발 부서에 있고 우리 부서가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부서로 결정이 돼서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너무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재량근로시간제 안 하고 9 to 6 하겠어 라고 해도 나 혼자만 빠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재량근로제 시행 여부가 실시 여부가 부서 단위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가 만약 재량근로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부서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재량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굉장히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해서 그 시간제 적용을 안 받을 수 있느냐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 재량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운용상, 제도상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코어 타임제를 둘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아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코어 타임제를 두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완벽한 모양의 재량근로시간제는 코어 타임을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의 운영을 완벽하게 그 소속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 근로자가 언제 출퇴근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출근을 안 해도 사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산정 단위 기간 내 이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한 그 단위 기간 내에 이 근로자가 업무를 하면 될 뿐이지 언제 사무실에 나와서 앉아있으라는 걸 통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량근로시간제를 완벽하게 적용을 하려면 코어 타임제를 운영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많은 업무 수행 특성상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만 코어 타임제를 두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연구개발 부서지만 적어도 목요일하고 그 화요일에는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서 또 의견을 교환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코어 타임제를 둘 수 없습니다라고 고용노동부 매뉴얼이 돼 있었는데 2019년도 매뉴얼부터는 코어 타임제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큰 변화죠. 그래서 완전 재량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코어 타임제를 운용할 수가 없고 하지만 부분 재량근로시간제는 예외적으로 회의시간 등을 운용할 수 있다라고 고용부가 매뉴얼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합리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정도 제도적인 여유를 두고 운용을 해야 이게 확산도 빨리 되고 그 현장에 적용하기도 쉬워지기 때문이죠. 재량근로시간제를 운용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만약 재량근로시간 적용 대상자라면 저는
나는 생각해보니까 일도 그리고 그 성과도 한밤중이 좋아.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출근할게요. 새벽 2시에 출근했다가 뭐 언제 퇴근할지는 알 수 없고 사무실에 들어오기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달마다 어떤 성과를 낼게요 라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회사는 그럼 내가 언제 출퇴근하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제가 새벽 2시에 나와서 6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했으면 야간 근로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량 근로시간제에서는 야간 근로수당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사용자가 재량 근로시간제 적용을 받지만 그 시간에 나와줄 수 없을까요? 해서 그 시간에 나와서 했다면 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 업무를 야간 근로를 통해서 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업무의 성격상 야간 근로를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도 아닌데 근로자가 재량에 맡겼는데 나의 재량에 따라서 스스로 야간에 나와서 일을 했다면 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재량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해당하는 대가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재량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재량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게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출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휴게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고요. 과로 여부를 체크할 수도 없어요. 과로하지 말라고, 쉬면서 하라고, 휴게 시간 가지라고 충분히 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장 근로, 야간 근로를 어떻게 하는지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그만큼 감면된다는 얘기겠죠. 이 근로자가 한 달 동안 하면 될 일을 3일 동안 다 마무리하고 과로로 쓰러졌어요. 이런 경우에도 그 과로에 대해서 사용자의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재량 근로시간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주근로시간제인데요. 간주근로시간제는 보통 출장지 근로시간제라고 말을 해요. 사장님하고 근로자가 합의를 하는 거죠. 출장지 가서 일을 하는데 보통 우리 회사가 그 나라에 출장 가서 이 업무를 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5일 일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출장 가서 당신이 일을 하고 오면 연장근로 없이 통상근로를 한 것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게 출장지 간주근로시간제예요. 근데 이 근로자가 일을 너무 잘해서 출장 가서 매일 3시간만 일을 했는데 똑같은 성과를 냈어요. 그래도 간주근로시간제 합의할 때 합의된 대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 좀 더 했어요. 8시간 일을 하면 될 줄 알았더니 10시간 일을 했어요. 하지만 어쩌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된 거라면 간주근로시간제 합의된 대로 그만큼만 받으면 된다는 게 간주근로시간제의 특징이에요. 이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예측하기 어려울 때 통상 필요한 시간이 이 정도더라고요 해서 합의하는 것을 통상 필요시간 간주제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데 통상 얼마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근로자 대표가 합리적으로 합의를 해서 매일 8시간 통상 근로에 매일 2시간 연장 근로를 일주일 동안 한 것으로 계산을 하죠.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다면 그게 또 근로시간 합의제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가 되는 거고요. 뭐 소정근로시간만 일을 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소정근로시간 간주제를 운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이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죠라고 해서 운용하는 게 간주근로시간제고요. 이것을 통상 출장지 근로시간제 뭐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 임금제가 가장 합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간주근로시간제예요.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것 이외에 포괄 임금제가 우리나라에서 완벽하게 합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출장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한번 말씀을 한번 하고 넘어가 보죠. 여기 보시면 강의한 뒤로 좀 넘어가 보시면 작업 전후 시간, 교육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작업 전후 시간은 작업 전후 준비 시간이에요. 동네 병원을 기준으로 보면요. 간호사님들께서 출근을 하시면 그날 예약 환자들 근무 시간에 할 수 있지만 확인하고 그 소독기에 넣어놓은 의료기기들 꺼내고 본인도 간호사 옷으로 갈아입고 하는데 통상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진료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독기에 그 의료기구들을 좀 넣어놔야 되고요.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리고 퇴근 시간이 지난 이후라 하더라도 의료 폐기물도 분리수거하게 되게 정리해야 되고 하는 시간이 또 통상 한 2~30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작업 전후에 소요된 이 시간을 연장근로 시간으로 보아야 되느냐, 연장근로로 보지 않아도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고요. 보통 이 시간은
연장 근로로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업무 수행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필수적인 업무인데다가 소정 근로 시간 이외에 그 시간 전후에 수행이 됐다면 연장 근로 시간으로 보는 게 옳아요. 옳은데 보통 현재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보면 아니 뭐 2, 30분 정도 가지고라고 보는 감독관님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주무관님들이나 사무관님들이나. 그래서 행정 해석들 중에는 30분 이내라면 연장 근로로까지 볼 것은 아니야 라고 보는 행정 해석들이 일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은 원칙적으로는 연장 근로로 보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짧은 시간 같은 20분 정도 뭐 이런 시간들은 연장 근로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자기가 원해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간 시간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 걸로 보고요. 출퇴근 기록을 위한 퇴근 시간 이런 것들도 보통은 제외되는 걸로 보는데 탄광 업무나 아니면은 아주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이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샤워나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업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샤워 시간, 목욕 시간까지도 근로 시간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사장님이 명해서 업무 수행의 필수적인 업무라서 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을 회사가 지시한다든가 아니면 성희롱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은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그 교육을 하는 그 교육을 받는 것, 어학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사의 지시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면 근로 시간으로 보지 않죠.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는 건 어떨까요? 단체 교육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근로 시간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태여 남아서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가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기에 남아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작업 결과물을 놔두고 갔어요. 원칙은 회사에서 그 작업 결과물을 수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획서를 써서 연장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획서를 써서 연장근로를 해서 기획서를 마무리해서 올려놓고 갔어요. 그럼 회사에서는 그 기획서를 찢어버려야 돼요. 찢어버리고 다시 기획서를 처음부터 아이디어도 없이 다시 쓰라고 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면 회사가 충분히 설득했고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그 작업 결과물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수령까지도 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회식 시간이나 주말 회식 시간, 접대 시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회사 업무 수행을 해서 필수적이라면 연장근로로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S모 회사 판례에서는 그 주말 골프 접대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이 사례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이기도 하고 이 골프를 친 것을 그 근로자가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개인적인 운동인 것처럼 판결문을 몰고 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 근로자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 판결에서는 주말에 거래처 분들을 골프장에 초대해서 골프를 친 것을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봤어요. 무려 회사 법인카드로 사전 승인을 받아서 썼는데도 그렇게 했지요. 이게 아마 연장근로로 바로 인정했을 때 후폭풍을 사법부가 좀 두려워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원칙적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따지면 회사 업무를 위해서 주말에 골프 접대를 했다면 연장근로로 보는 게 맞았겠죠. 당직 시간, 숙직 시간은 본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로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야간 당직 시간에 이렇게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환자들 여러 가지 피나 고름이나 이런 것들이 묻은 환자복도 갈아입혀 드리고 링거도 같이 다시 갈아 끼워 드리고 소변줄 뭐 이런 것도 다시 갈아 끼워 드리고 뭐 이런 업무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에 투약도 해주고 새롭게 처방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처방전 발급도 의사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받도록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본래 업무를 당직 시간에 수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법원 판결을 보면 당직 시간이라 하더라도 당직 시간에는 연장근로 수당을 줄 필요가 없고 소정의 보상만 해주면 되지만 당직 시간에 자기가 해야 되는 본래의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것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한다라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고요. 출퇴근 전산 입력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나와서 일을 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결한다는 행정해석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결들을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동 시간이에요. 제가 여기에 근기 68207-2675 행정해석을 적어놨는데요.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어떨까요?
보는 게 맞겠죠. 보는 게 맞는데 이게 현행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가령 금요일까지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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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시간을 채웠어요. 금요일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급하게 부탁을 해서 프랑스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출장을 가야 되는 게 회사의 사정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 회사 업무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휴게 시간이나 나의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급박하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바로 나가서 버스 타듯이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짐도 챙겨야 되고 발권도 해야 되고 여권도 챙겨야 되고 공항에 가서 수속도 해야 되고 비행기 기다려야 되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되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그 거래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입국 수속을 또 해야 되고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숙소로 가서 대기도 해야 되잖아요. 이 시간이 넉넉 잡아서 18시간 정도는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요일까지 50시간, 40시간을 채웠으면 할 수 있는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밖에 안 돼요.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이 18시간, 20시간이 걸린다고 봤을 때 비행기 타고 하늘 어느 시점에선가 이 근로자는 12시간을 초과하게 되고 그 시점부터 사용자는 처벌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출장지로의 이동 시간을 온전하게 근로시간으로 산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국내에서 두세 시간 이동, 서너 시간 이동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열몇 시간, 20몇 시간, 30몇 시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이동 시간을 과연 근로시간으로 온전히 볼 수 있는가? 이게 만약 연장 근로가 됐을 경우에 법위반 문제는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문제가 생겨요. 출장지로의 이동 시간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맞지만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든가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에 연장근로 문제, 이건 좀 민감한데요. 이거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중에 월, 화, 일을 하고 수요일날 연차 휴가를 쉬었어요. 그리고 목, 금 일했어요. 그러면 4, 8, 32시간 일했죠. 근데 이 회사에서 특별한 일이 생겨서 토요일에 다 같이 연장근로를 8시간 했어요. 그러면 모든 근로자들이 8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겠죠. 그런데 수요일에 연차 휴가를 쓴 이분은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에서에 따르면 연장근로 할증수당을 가산해서 받을 수 없어요. 뭐 사장님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주면 그냥 받는 거고요. 그런데 가산하지 않고 8시간 일한 것에 대한 임금만 주겠어 라고 해도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합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사람이 연장근로를 했느냐에 따른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게 대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분은 월화 일했고 목금 일했으니까 4, 8, 32 일했잖아요. 결근도 아니고 수요일날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연차휴가를 쓴 거니까 보아야 하지만 이게 실제 내 몸이 일을 한 시간은 32시간밖에 일을 안 했고 토요일에 8시간 일을 해서 비로소 40시간이 됐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보진 않아서 가산임금을 할증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제가 여기 적어놓은 91-14406 사건 그리고 68207-2990 행정해석의 태도예요. 약간 특이하죠? 기억해 놓으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 안 드린 것들 중에 앞으로 잠깐 넘어가셔서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라는 걸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종속되어 있었느냐 이걸 갖고 판단해요. 근로자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은 아니라고 보는데 애매한 시간이지만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었다면 근로시간이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 구체적인 판단 원칙을 적어놨죠. 사용자의 지시가 있느냐, 업무 수행 의무가 있느냐, 수행이나 참여 정도를 거부할 수 있느냐, 근로시간이나 장소가 제한되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적어놨는데 주말 워크숍을 보죠. 회사에서 워크숍을 떠나기로 했어요. 토요일 9시에 집합, 워크숍을 떠나서 토요일 6시에 서울에 도착해서 해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장님이 지시했어요. 내가 빠지기도 어려워요. 가서 거기 있어야 돼. 그렇다면 이것은 워크숍이고 가서 밥 먹고 좋은 경치 보고 즐기다 왔다 하더라도 근무 시간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뭐 원하는 사람만 오세요. 실제로 원하는 사람만 가요. 그리고 가는 것도 뭐 이 시간에 저기까지 갈 거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 중간에 와도 돼요. 뭐 이렇게 제한도 없어요. 뭐 이렇다면 이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회사 워크숍 참여가 근로시간이에요.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판단 원칙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느냐, 수행 여기에 참여하는지 여부가 근로자의 자기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느냐,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의 제한이 크냐, 이런 것들을 보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근로시간과 관련된, 또 연장 근로시간과 관련된, 그 다음 유연근무시간과 관련된, 그 다음 근무시간, 근로시간 운영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 여기까지의 적용 정리였고요.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쟁점이 단시간 근로자예요. 단시간 근로자 문제는 원칙만 하나 확인하시기로 하죠.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이 우리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보다 작은 근로자를 얘기해요. 상대적인 개념이죠.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 주 40시간을 일을 하고 있다면 주 36시간을 일을 하는 어떤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다 36시간을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36시간을 일해도 단시간 근로자는 아니에요.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단시간 근로자들 중에서 4주를 평균했어요. 한 주에 15시간 이내로 일을 하는 사람, 15시간 미만이죠.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구별을 해요. 이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한 주에 일을 하는 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있는 대부분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이 안 돼요. 주휴일 규정도 적용이 안 되고요.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만근을 해도 휴게시간이나 휴식시간 보장에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될 만큼 과로를 하지 않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성실히 열심히 만근했을 경우에 보장되는 유급주휴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한 주에 15시간 미만이면 매일 출근해서 2시간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출근도 듬성듬성 하게 될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월수 출근한다든가 화목 출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날을 주휴일로 볼 것인가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이나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게 합리적인 개방인 것 같고요. 우리 근로기준법이 열어두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개방성인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일반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임금이나 아니면 복리후생 같은 것들은 근로시간의 길이에 비례해서 보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통상 근로자가 40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주당 20시간을 일을 하고 있다면 임금도 절반이어도 되고요. 기타 복리후생도 절반이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임금 이외에 나머지 복리후생들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시간과 비례해서 적게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100% 다 줘야 돼요. 근데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렇게 하겠다.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겠다는 게 명시만 돼 있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복리후생이나 기타 임금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줘야 될 것들을 사용자가 근로시간 비례해서 보장해 주는 것이 별다르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꼬일까요? 근로시간 강의가 거의 끝나가서 꼬이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여기 보시면 비례보호의 원칙 이렇게 해서 강의 안에 적어놨습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시간으로 계산해요. 연차유급휴가 계산식은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연차유급휴가도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으로 계산하는구나.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를 썼으면 시간만큼 공제하는구나. 이 정도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급하게 왔나요? 우리 근로기준법에 있는 그리고 여타 법규에 있는 근로시간과 관련된 규정들을 한번 총 정리를 해봤고요. 노동법 개론 5번째 강의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약간 좀 피로감이 드실 것 같아요. 5번이나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을지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메일이든지 아니면 댓글이든지 토론방이든지 이용해서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까지 이렇게 영상 강의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힘든 기간 잘 보내시고 많이 지루하실 텐데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